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자 할머니예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아팠던 이야기예요. 70세에 다시 결혼을 했어요. 사람들은 저를 용감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석 달 뒤 저는 새벽 5시에 현관문 앞에 가방 하나를 들고 서 있었어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눈물도 다 마른 채로요. 그 남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나갈 때가 됐어. 석 달 전만 해도 당신 덕분에 살 것 같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같은 입에서 나온 말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저는 그날 새벽 제 인생이 두 번째로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 70세에 재혼을 했냐고요? 외로워서요. 정말 뼈가 시릴 만큼 외로워서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15년을 혼자 살았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잘 살고 있고 딸은 미국으로 갔어요. 명절에도 전화 한 통이면 다행이었어요. 저녁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불을 끄고 잠이 들었어요. 그 외로움이 어떤 건지 겪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이름은 김영수 씨. 나이는 저보다 3살 많은 73세. 키가 크고 말투가 부드럽고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난 날 그 사람이 제 옆에 앉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혼자 오셨어요? 저도 혼자예요. 그 한마디가 15년 동안 얼어있던 제 마음을 녹였어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잠시 후에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이 들어서 다시 사랑을 시작하신 분 계세요?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분을 보신 적 있으세요? 댓글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이 할머니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함께 해주세요. 영수 씨와 저는 경로당에서 자주 만났어요. 바둑을 두고 같이 산책을 하고 가끔은 시장에서 호떡을 사 먹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나이에 무슨 연애냐? 자식들이 뭐라 하겠다. 재산 노리는 거 아니냐? 다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니,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15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거든요. 영수 씨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기침을 하면 약을 사다 주고, 제가 무거운 걸 들면 빼앗아서 들어주고, 제가 슬픈 표정을 지으면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어 주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난 게 1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평생 처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경로당 선생님이 저희 둘을 보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순자 씨, 영수 씨, 둘이 참 잘 어울려요. 이거 보기 좋아요. 이제 하지만 그 뒤에 소곤소곤 다른 분들한테 이런 말도 했대요. 저 나이에 재혼하면 자식들이 고생이지. 앞에서는 좋다고 하고 뒤에서는 걱정한다고 하고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런 말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영수 씨의 다정함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영수 씨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사람은 원래 작은 철물점을 했어요. 3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다가 65세에 은퇴한 거예요. 부인은 60세의 병으로 먼저 떠났고 그 뒤로 8년을 혼자 살았대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태호 씨예요. 태호 씨는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크게 대들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늘 아버지 재산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나중에 안 건데 영수 씨가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태호가 어릴 때부터 돈에 관심이 많았어. 그게 좀 걱정이었는데 크면 나아지겠지 했거든. 하지만 크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커서 더 심해지는 거더라고요. 영수 씨와 만난 지 한 달쯤 됐을 때 저희는 처음으로 같이 나들이를 갔어요. 가까운 산에 있는 절에 갔는데 단풍이 참 예뻤어요. 영수 씨가 절 앞 계단에 앉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순자 씨, 나 이 나이에 이렇게 누군가랑 단풍 보러 올 줄 몰랐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좀 15년 동안 가을이 와도 단풍을 볼 마음이 없었거든요. 예쁜 것을 예쁘다고 느끼려면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하더라고요. 혼자서는 세상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게 외로움의 가장 잔인한 점이에요. 절에서 내려오면서 영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 서로 맞닿았을 때 저는 심장이 20대처럼 뛰는 걸 느꼈어요. 웃기죠? 70세에 손 잡고 심장이 뛴다니.
하지만 정말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심장은 똑같이 뛰어요. 다만 뛰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20대에는 설렘 때문에 뛰고 70대에는 감사함 때문에 뛰어요. 석 달 정도 만나고 나서 영수 씨가 말했어요. 순자 씨,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70세에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기뻤어요. 정말 기뻤어요. 누군가가 저를 원한다는 것, 저와 함께 있고 싶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르실 거예요. 문제는 아이들이었어요.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가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그 나이에 왜 그래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왜 내 걱정이야? 엄마가 행복한지는 안 궁금해?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진 못했어요. 30년 동안 자식한테 서운한 말 한 번 못 해본 게 어머니예요. 딸한테도 말했어요. 딸은 더 심했어요. 엄마, 혹시 그 사람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님 그 사람이 엄마 재산 보고 접근한 거 아니고요? 제가 30년 동안 키운 자식들이에요. 딸을 미국까지 유학 보내느라 빌라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었어요. 아들 결혼 자금도 제가 보탰어요. 그런 엄마한테 재산 타령이라니. 제 속을 아무도 몰라줬어요. 사실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저는 혼자 며칠을 고민했어요. 경로당에 안 나가고 집에서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재혼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자식들이 반대하면 어떡하지? 혹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그때 제 앞에 남편 사진이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보면서 물었어요. 여보, 나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웃고만 있었어요. 저는 그 웃음을 허락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야 발을 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만큼은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겠다고. 남편을 보내고 15년 동안 아무것도 제 뜻대로 한 게 없었어요. 아들 집안 걱정, 딸 유학 비용, 손주 돌봄 다 했어요. 명절마다 큰아들 집에 가서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울었어요. 네, 아무도 엄마 고생했어 라고 한마디 해주지 않았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재혼 신고를 했어요. 2025년 10월이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어요. 동네 식당에서 아는 분들 열댓 명 모시고 떡과 잡채를 차려놓고 축가도 없이 그냥 인사만 했어요. 아들은 안 왔어요. 전날 밤에 문자 하나 보냈어요. 바빠서 못 가요. 건강 챙기세요. 딸은 전화도 안 했어요. 경로당 친구인 복순이가 옆에서 울어줬어요. 순자야, 자식들이 안 와도 내가 있잖아. 축하해. 그 말에 제가 더 울었어요. 복순이 손을 꽉 잡고 울었어요. 하지만 영수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순자 씨, 이제 내가 옆에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 한마디에 자식들이 안 온 서운함이 조금은 녹았어요. 영수 씨 집으로 들어갔어요.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방 2개, 거실 하나. 넉넉하진 않았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밥을 해 먹고 오후에는 같이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귤을 까먹었어요. 영수 씨가 귤을 까서 제 접시에 올려주면서 순자 씨 이것도 먹어요 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집이라는 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영수 씨는 아침마다 저를 위해 커피를 타줬어요. 인스턴트 커피에 설탕 하나, 프림 하나. 제가 좋아하는 비율을 일주일 만에 외웠어요. 그리고 커피를 건네면서 늘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도 순자 씨 덕에 좋은 아침이에요. 그런 작은 말 하나가 저한테는 세상 전부였어요. 15년 동안 아침에 눈을 떠도 아무도 인사해주지 않았거든요. 하루를 시작하는 게 두렵지 않게 된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나흘째 되던 날, 영수 씨가 제 생일이 언제냐고 물었어요. 저는 3월이에요 라고 했더니 영수 씨가 수첩에 적으면서 올해는 꼭 챙겨줄게요 라고 했어요. 남편이 돌아간 뒤로 제 생일을 챙겨주겠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들은 생일에 송금 5만 원이 전부였고 딸은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 그런데 이 사람은 수첩에까지 적는 거예요.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일주일째 되던 날에는 영수 씨가 저를 데리고 근처 마트에 갔어요. 장을 보는데 영수 씨가 제 손을 잡고 카트를 밀면서 이것저것 골랐어요. 순자 씨, 이 사과 좋아해요? 넣을까요? 이 두부는 순자 씨가 찌개 끓일 때 쓰세요. 같이 장을 본다는 게 그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15년 동안 혼자 장을 볼 때는 뭘 사도 즐겁지 않았거든요. 혼자 먹을 건데 뭘 고르든 다 쓸쓸하잖아요. 하지만 둘이서 고르니까 사과 하나도 달라 보이고 두부 한 모도 특별했어요. 저녁에는 영수 씨가 설거지를 도와줬어요. 제가 씻으면요 영수 씨가 닦고 제가 헹구면 영수 씨가 물기를 닦아서 찬장에 넣었어요. 남편하고 살 때도 설거지를 같이 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 시대 남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73세 남자가 설거지를 같이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진짠가 싶기도 했어요. 너무 좋은 건 오래 못 간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웃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복도에서 만나서 말했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영수 씨 부인이세요? 저는 수줍게 네라고 했어요. 부인이라는 말이 낯설면서도 따뜻했어요. 그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영수 씨가 많이 밝아졌어요. 전에는 얼굴이 늘 어두웠는데 요즘은 보기 좋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웠구나. 나 때문에 밝아진 거구나. 그게 뿌듯했어요. 누군가의 삶을 밝게 해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결혼이 옳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영수 씨, 아들이 찾아왔어요. 이름은 김태호. 나이는 45. 처음 보는 자리에서 저한테 인사도 안 하고 영수 씨한테만 말했어요. 아버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결혼이요? 영수 씨가 내 인생이다 내가 결정한다고 했더니 태호 씨가 저를 힐끗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재산 노리고 온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억울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부엌에서 물을 떨면서 따르고 있었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물이 반을 쏟았어요. 태호 씨는 그날 2시간을 있다가 갔는데 나가면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마치 제가 거기 없는 것처럼. 영수 씨가 현관문을 닫고 돌아와서 말했어요. 순자 씨, 미안해요. 태호가 원래 좀 그래요. 원래 좀 그렇다는 말. 그게 위로가 되나요? 그건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는 뜻인데. 태호 씨는 그 뒤로도 일주일에 2~3번씩 왔어요. 올 때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태호 씨가 오후에 갑자기 와서 영수 씨가 없는 사이에 저한테 직접 말했어요. 할머니, 솔직히 여쭤볼게요. 할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도 아니고 며칠 전에 인사도 안 한 사람이 갑자기 제 재산을 물어보다니. 저는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라고만 했어요. 태호 씨가 말했어요. 그냥요. 이 서로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그냥이라는 말에 저는 이 사람의 속마음을 다 읽었어요. 영수 씨한테 서류를 들이밀면서 아파트 명의를 바꿔라. 유언장을 다시 써라. 이 여자한테 재산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다 들었어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손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들었는데 그릇을 닦는 손이 멈춰버렸어요. 비눗물이 손목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그냥 서 있었어요. 영수 씨는 처음에는 제 편이었어요. 태호야, 순자 씨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내가 좋아서 같이 사는 거다. 하지만 아들이 올 때마다 영수 씨 얼굴이 조금씩 변했어요. 표정이 굳어지고 말이 줄어들고 저를 볼 때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반달처럼 휘던 그 눈이 점점 차가운 직선이 되어갔어요. 저는 이때 영수 씨한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영수 씨. 태호 씨가 자꾸 그러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영수 씨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이렇게만 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벽이 더 높아졌어요. 그 즈음에 한 가지 일이 더 있었어요. 영수 씨 동생, 그러니까 시동생 뻘 되는 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받았는데 상대방이 말했어요. 형수님이세요? 저는 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했어요. 태호한테서 이야기 들었어요. 형수님 조심하세요. 태호는 예전부터 형 재산에 관심이 많았어요. 형이 마음이 약해서 걱정이에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히려 더 불안해졌어요. 영수 씨 친동생도 이 상황을 알고 있고 걱정하고 있다는 건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영수 씨한테 그 전화 이야기를 했어요. 영수 씨가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면서 말했어요. 동생이 왜 전화해? 쓸데없이.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순자 씨, 앞으로 우리 집 전화 받지 마세요. 내가 받을게요. 제가 전화까지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집에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지만 전화는 받으면 안 되는 사람. 제가 여기서 뭔가 하나씩 빼앗기고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영수 씨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제가 밥을 차리면 이거 왜 이렇게 짜? 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전에는 제가 뭘 해도 맛있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된장찌개를 끓이면 간이 딱 맞아요 하던 사람이 같은 된장찌개를 먹고 이건 뭐야 하고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요리가 변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음식 맛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이 갑자기 맛 없어진 거예요. 산책을 가자고 하면 오늘은 피곤해 하고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텔레비전도 혼자 보고 귤도 혼자 까먹었어요. 아침 커피도 더 이상 타주지 않았어요. 제가 커피를 타서 가져다 주면 마시기는 하는데 고맙다는 말이 없어졌어요. 저는 거실 한쪽에 앉아서 15년 전 혼자 살던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어요. 하루는 제가 영수 씨 방에 들어갔는데 영수 씨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누구랑 통화했어요? 물었더니 태호라고만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안 물어봤어요. 물어봐도 대답 안 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부터 영수 씨가 전화를 받을 때면 방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저와 영수 씨 사이에 문이 하나 생긴 거예요. 나무 문 하나가 마음의 문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나서는 걸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걸까? 매일 밤 천장을 보면서 그 생각만 했어요. 옆에 사람이 누워 있는데 15년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외로웠어요. 그 외로움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같은 이불 안에 있는데 만리쯤 떨어져 있는 느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혼자 있는 외로움은 익숙해지면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둘이 있는데 느끼는 외로움은 견디기가 불가능해요. 2달째 되던 날 영수 씨 며느리가 왔어요. 태호 씨 아내인데 이름은 박수진 씨. 수진 씨는 들어오자마자 집 안을 둘러보더니 제가 정리해 놓은 거실을 보고 말했어요. 아이고, 여기 물건 많이 바뀌었네요. 할머니가 벌써 살림을 다 하시나 봐요. 그 말투에 담긴 뜻을 저는 바로 알았어요. 이 집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거실에 제 물건이라곤 쿠션 하나밖에 가져온 게 없었어요. 하지만 수진 씨 눈에는 모든 것이 침범으로 보였나 봐요. 수진 씨는 부엌도 살펴봤어요. 냉장고를 열어보고 양념장을 확인하고 찬장을 열어봤어요. 마치 집을 감사하러 온 사람처럼요. 저는 옆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걸 지켜봤어요. 수진 씨는 영수 씨 앞에서는 공손했어요. 하지만 영수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아버지한테 아파트가 있고 적금이 있어요. 할머니가 여기 오신 이후로 저희 가족이 많이 불안해요. 할머니 의도가 뭔지 모르지만 우리 식구들이 마음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제가 이 집에서 뭘 가져가겠다고 70년을 살아온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제가 평생 모은 건 작은 빌라 하나예요. 예, 그것도 대출 갚느라 고생했어요. 남의 재산을 탐낼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어요. 소리 없이 이불을 꽉 물고 울었어요. 영수 씨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제 울음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게 더 아팠어요. 15년 전 남편이 떠났을 때도 이렇게 울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떠난 사람이 잘못이 아니었어요. 병이 데려간 거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옆에 있으면서 모른 척하는 건 떠난 것보다 더 잔인한 거예요. 그 뒤로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태호 씨가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거실 탁자에 서류를 펼쳐놓고 영수 씨한테 말했어요. 아버지, 이 서류에 사인하세요. 아파트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여자한테 다 넘어가요. 이 여자라고 했어요. 제 이름도 아니고 이 여자라고. 변호사는 무표정하게 서류를 설명했어요.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저는 부엌에서 물을 따르다가 컵을 놓쳤어요. 바닥에 떨어진 컵처럼 제 마음도 산산이 깨졌어요. 영수 씨는 서류를 한참 보다가 저를 한번 쳐다봤어요.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미안함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하지만 결국에는 체념이 있었어요. 아들과 아내 사이에서 영수 씨는 아들을 택한 거예요. 아니, 아들을 택한 게 아니라 아들한테 진 거예요. 영수 씨가 그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가 옆방에 있는데 문도 닫지 않고. 태호 씨와 변호사가 나가면서 저를 스치듯 지나갔어요. 태호 씨가 현관에서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편하시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집에서 가져갈 게 없으니 이제 갈 때가 됐다는 뜻이었어요. 곧 여러분은 제가 그 새벽에 왜 가방을 들고 현관 앞에 서 있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사인을 한 그날부터 영수 씨는 완전히 변했어요. 전에는 차갑기만 했다면 이제는 대놓고 저를 무시했어요. 제가 말을 걸면 대답을 안 했어요. 제가 밥을 차리면 혼자 먹고 그릇을 치우지도 않았어요. 제가 영수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라고 하면 뭘 이야기해? 피곤해라고만 했어요. 한 번은 저녁에 제가 영수 씨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영수 씨,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고칠 수 있는 건 고칠게요. 영수 씨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말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좀 조용히 해줘. 조용히 해줘라는 말. 제가 이 집에서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숨을 쉬되 소리는 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조용히 했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또 한 번은 제가 영수 씨 양말을 빨아서 널어 놓았는데 저 영수 씨가 그걸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 빨래는 내가 해. 건드리지 마. 예전에는 고마워요, 순자 씨 하던 사람이에요. 같은 양말이에요. 같은 빨래예요. 하지만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하는 모든 것이 이 사람한테는 부담이 된 거예요. 제 존재 자체가 이 사람의 짐이 된 거예요. 하루는 비가 왔어요. 저는 베란다에서 빗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영수 씨가 방에서 나와서 거실을 지나가다가 저를 봤어요. 잠깐, 아주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에 뭔가 있었어요. 미안함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후회인지, 하지만 금방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저는 그 찰나의 눈빛을 잡고 싶었어요. 영수 씨, 아직 마음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물어봐도 대답은 뻔할 거예요. 피곤해. 그 두 글자가 이제 영수 씨의 유일한 언어였어요. 어느 날은 제가 옛날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남편과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요. 영수 씨가 그걸 보더니 말했어요. 그 사람 사진 왜 여기서 봐? 여기가 누구 집인데? 저는 조용히 사진을 접어서 가방 안에 넣었어요. 제 과거마저 이 집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느꼈어요. 예, 돌아가신 남편을 기억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집. 그게 제가 집이라고 불렀던 곳이에요. 2달 반이 지나고 태호 씨 가족이 또 왔어요. 이번에는 수진 씨, 태호 씨, 그리고 그 사이에 딸까지. 손녀뻘 되는 23살 여자아이가 저를 보더니 대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 할머니 언제까지 여기 있어요? 23살짜리한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 존재 자체가 이 집에서 짐이 되었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수진 씨는 딸을 나무라지도 않았어요. 태호 씨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영수 씨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 손녀뻘 되는 아이가 나가면서 현관에서 운동화를 신는데 영수 씨 슬리퍼를 발로 옆으로 밀어내면서 제 신발도 치웠어요. 신발장에 제 신발이 놓인 것도 눈에 거슬렸나 봐요. 작은 일이에요. 신발 하나 밀어낸 거.
하지만 그게 제가 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신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그게 저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영수 씨와 태호 씨 가족은 거실에서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수진 씨가 차려온 음식이었어요. 저한테는 아무도 같이 먹자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나가서 합류하기에는 그 자리의 공기가 너무 차가웠어요. 부엌 구석에서 찬밥에 김치 하나 올려서 먹으면서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영수 씨가 손녀뻘 되는 아이한테 용돈을 주면서 웃는 소리. 그 웃음이 칼보다 날카로웠어요. 영수 씨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게 답이었어요. 침묵이 가장 잔인한 대답이라는 걸 저는 그날 알았어요. 네 식구가 저를 바라보는데 그중 한 명도 저를 감싸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혼자였어요. 5명이 한 거실에 있는데 저만 혼자였어요. 그날 밤 영수 씨가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순자 씨, 우리 좀 정리합시다. 정리라는 말이 70세 노인의 가슴에 얼마나 깊이 박히는 줄 아세요? 30대의 이별과는 달라요. 70세의 이별은 다음이 없다는 걸 아는 이별이에요. 저는 물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영수 씨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아들이 힘들어해서, 아들이 힘들어해서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제 석 달 동안의 인내와 눈물과 노력이 아들이 힘들어해서라는 6글자로 끝난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여기 왔을까? 내가 뭘 바란 걸까? 사랑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쉽게 끝나는 걸까? 아니, 사랑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영수 씨가 저를 좋아한 게 아니라 외로움이 싫었던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누구를 탓할 수 있겠어요. 석 달이 되던 2026년 1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 4시에 영수 씨가 저를 깨웠어요. 순자 씨, 태호가 아침에 온대. 그 전에 짐을 좀 싸놓으면 좋겠어. 그게 전부였어요. 짐을 좀 싸놓으면 좋겠어. 15년의 외로움 끝에 찾은 동반자가 새벽 4시에 제게 한 말이 그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이불 속에 누워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몸이 천근처럼 무거웠어요. 하지만 가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돌아가신 남편 사진, 작은 성경책 하나. 그게 제 짐의 전부였어요. 석 달 동안 이 집에서 산 흔적이 작은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그게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70년을 살아온 사람의 흔적이 가방 하나라니. 짐을 싸면서 부엌을 한번 둘러봤어요. 제가 매일 밥을 해먹던 가스레인지, 설거지하던 싱크대, 양념장이 놓인 선반. 석 달 동안 이곳이 제 부엌이었는데 결국 한 번도 제 부엌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새벽 5시에 현관문 앞에 섰어요. 영수 씨가 뒤에서 말했어요. 택시비는 줄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울 것 같아서. 아니, 뒤돌아보면 그 사람의 얼굴에서 미안함을 찾고 싶어질까 봐. 미안함이 없는 얼굴을 보는 게 차라리 안 보는 것보다 더 아플 테니까요. 됐어요. 그게 제가 그 집에서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저는 제가 원래 살던 동네로 갔어요. 재혼하면서 제 작은 빌라를 전세 놓았는데 세입자가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어요. 들어갈 집이 없었어요. 70세의 새벽에 쫓겨나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택시 기사가 뒤를 돌아보면서 물었어요. 어머니 어디로 모실까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갈 곳을 모르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면서 전화기를 꺼냈어요.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새벽 6시에 벨이 6번 울리고 나서야 받았어요. 엄마, 왜 이 시간에 전화해요? 아들아, 엄마 갈 데가 없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내가 뭐라고 했어요? 재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순간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제가 필요한 건 그것 봐라가 아니라 엄마 이리 와였어요. 택시기사가 룸미러로 저를 보면서 휴지를 건네줬어요. 모르는 사람의 작은 배려가 아들의 한마디보다 따뜻할 때가 있어요. 결국 아들이 근처 모텔을 잡아줬어요. 직접 온 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주소를 보내줬어요. 거기서 며칠 있어요. 이번 주 바빠서 못 가요.
택시 기사한테 모텔 주소를 알려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들이 이 모텔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검색해서 가장 싼 곳을 골랐겠지. 모텔 앞에 내려서 간판을 올려다 봤어요. 넌사인 글자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제 인생처럼 불안정하게. 저는 모텔 방에 앉아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가방을 풀었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남편 사진, 성경책. 그걸 침대 위에 하나씩 올려놓으면서 제 인생이 정말 이것뿐인가 싶었어요. 모텔 방은 좁고 차가웠어요. 난방이 잘 안 되는지 이불을 두 겹으로 덮어도 추웠어요. 벽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텔레비전을 켰는데 아침 뉴스에서 누군가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낯설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제 세상은 무너졌는데 첫날 밤에는 잠이 전혀 안 왔어요. 모텔 벽이 너무 얇아서 옆방에서 사람 소리가 다 들렸어요. 누군가 웃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저만 이렇게 비참한 것 같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제자리가 있는데 저만 떠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새벽 3시쯤에 화장실에 갔는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눈이 퉁퉁 붓고 입술이 갈라져 있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이게 나인가? 거울 속에 그 사람이 저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둘째 날에는 배가 좀 고파서 모텔 근처 편의점에 갔어요. 삼각김밥 하나와 우유 하나를 샀어요. 계산대에서 직원이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는데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눈물을 자극했어요. 사흘 동안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거든요. 사람의 목소리가 그리웠어요. 삼각김밥을 모텔 방에서 먹으면서 영수 씨 집에서 먹던 된장찌개가 생각났어요. 제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 그때는 맛없다고 투덜댔으면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그래도 밥이라도 같이 먹던 때였어요. 모텔에서 사흘을 보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들도 딸도 영수 씨는 당연히 뭐 연락이 없었고 저는 그 사흘 동안 거의 밥을 못 먹었어요. 먹고 싶지 않았어요. 배가 고프다는 감각 자체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편의점에서 우유 하나를 사왔는데 그것도 절반만 마시고 버렸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봤어요. 천장에 얼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점점 사람 얼굴처럼 보였어요. 돌아가신 남편 얼굴이요. 여보, 나 잘못했어요. 천장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야, 당신 두고 다른 사람한테 간 내가 바보였어요. 물론 돌아가신 분이 대답할 리 없었지만 그때 바람이 불어서 커튼이 살짝 흔들렸어요. 저는 그게 남편의 대답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야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나흘째 되는 날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온 전화였어요. 시차 때문에 딸은 밤이었을 거예요. 딸은 아들한테서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사흘 동안 안 나오던 눈물이 딸의 목소리 하나에 전부 쏟아졌어요. 딸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재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재산 운운한 거 정말 후회해요. 그 사과가 사흘 동안의 어둠 속에서 첫 번째 빛이었어요. 딸이 말했어요. 엄마, 미국에서 영상통화라도 자주 할게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저는 울면서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고 말했는데 괜찮지 않다는 걸 딸도 알고 있었어요. 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이 말 자주 못해서 미안해요. 30년 넘게 키운 딸인데 사랑해 라는 말을 들은 게 손에 꼽을 정도예요. 한국 가정이 다 그렇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하잖아요. 하지만 그 말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들은 사랑해는 100마디 위로보다 강해요. 하지만 딸도 미국에서 살고 있고 당장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직장도 있으니까요. 전화 한 통이 전부였어요. 그래도 그 전화 한 통이 사흘 동안의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이었어요. 닷새째 되던 날 저는 모텔 방을 청소했어요. 왜 남의 방을 청소하냐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미칠 것 같아서요. 뭐라도 해야 했어요. 손을 움직이면요 머리가 좀 쉬거든요. 침대볼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씻었어요. 그리고 거울을 한번 봤어요. 이틀 전보다는 좀 나았어요. 얼굴에 생기가 조금 돌아왔어요.
딸의 전화 한 통이 저를 살린 거예요. 일주일 후에 아들이 왔어요. 모텔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저를 보고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아마 제 모습이 많이 변했을 거예요. 사흘 동안 밥을 거의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씻지도 못했으니까 아들이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네 아내한테 민폐되고 싶지 않아. 아들이 말했어요. 아내가 오라고 했어요. 진짜예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어요. 아들 집에 들어갔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방 3개 중 하나를 비워줬어요. 원래 아이 방이었는데 손주가 학원 가는 동안 제가 쓰기로 한 거예요. 며느리는 웃으면서 맞아줬어요.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들어와서 좋아할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그래도 문을 열어준 것, 그건 고마운 거예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으니까요. 아들 집에서의 생활은 조용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엌을 정리하고 세탁물을 널고 손주가 학교 갈 때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손주가 중학생인데 할머니 왜 여기 있어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할머니가 좀 놀러 왔어 하고 말했어요. 놀러 온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어서 온 건데 아이한테 그 말을 어떻게 해요? 하루는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간식을 먹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왜 할아버지가 없어요? 아이는 순수하게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웃으면서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셔 라고만 했어요. 영수 씨 이야기는 당연히 안 했어요. 아이한테 할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손주가 방을 비워준 게 미안해서 저는 매일 아이 간식을 준비했어요. 떡볶이를 만들거나 계란말이를 해주거나 과일을 깎아서 접시에 예쁘게 담아놨어요. 아이가 할머니 떡볶이 맛있어요? 하고 웃을 때 그게 그날 하루의 유일한 기쁨이었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할머니가 해준 떡볶이가 맛있는 거예요. 그 순수함이 저한테는 위로였어요. 며느리는 내색은 안 했지만 가끔 부엌에서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루는 며느리가 직장에서 늦게 돌아왔는데 제가 이미 저녁을 차려놓은 걸 보고 말했어요. 어머니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말에는 2가지 뜻이 있었어요. 고맙다는 뜻과 내 부엌을 건드리지 말라는 뜻. 저는 아이고 그냥 시간이 남아서 라고 했어요. 그 뒤로는 저녁은 안 하고 아침 정리만 했어요. 저는 최대한 존재감을 줄이려고 했어요. 방에 있을 때는 문을 닫고 텔레비전도 소리 줄여서 보고 밥도 가족이 다 먹고 나면 혼자 먹었어요. 화장실도 가족이 다 쓰고 나면 들어갔어요. 샤워도 빨리 했어요. 물값이 나오니까. 70세의 아들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사는 게 이렇게 비참한 건지 몰랐어요. 어느 날 밤 며느리와 아들이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방에 있었는데 벽이 얇아서 다 들렸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아이 방을 돌려줘야 사는데 아이가 학원에서 늦게 오면 거실에서 자야 해요. 아들이 말했어요. 좀만 참아. 돼지 빌라 전세 끝나면 나가실 거야. 며느리가 말했어요. 언제 끝나는데요? 아들이 말했어요. 1달 정도. 며느리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1달 알겠어요. 좀만 참아라는 말, 제가 참아야 할 존재라는 거. 그 벽 너머에서 저는 입술을 꽉 물었어요. 그 뒤로 저는 더 조용해졌어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말만 했어요. 밥 먹었니? 학교 잘 다녀와. 고마워. 그 3마디가 하루 동안 제가 하는 말의 전부였어요. 나머지 시간에는 방에 앉아서 돌아가신 남편 사진을 보거나 성경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이었어요. 창밖에 나뭇가지가 다 말라 있었어요. 그 가지들이 제 인생처럼 보였어요. 한때는 잎이 무성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가지. 하지만 가지는 봄이 오면 다시 잎이 나잖아요. 제 인생에도 봄이 다시 올까요? 1달쯤 지났을 때 경로당에서 만나던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너 어디 갔어? 경로당에 안 나오네? 저는 울먹이면서 다 이야기했어요. 재혼한 것, 쫓겨난 것, 아들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것. 복순이가 말했어요. 순자야,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 남자 나쁜 사람이네. 저는 말했어요. 아니야.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아들 앞에서 약한 사람이었어. 그게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영수 씨가 나쁜 사람이었다면 차라리 미워하기라도 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나쁜 게 아니라 약한 거였어요. 그리고 약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무너지게 된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복순이가 말했어요. 순자야, 내일 경로당으로 와. 예, 내가 점심 살게. 그 한마디가 제가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일 만나자라는 한마디가 사람을 살려요. 다음 날 경로당에 갔어요. 석 달 만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익숙한 바둑판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들이 바둑을 두고 있고 할머니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복순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순자야, 많이 야위었네. 밥 안 먹었지? 그 말에 또 눈물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고마운 눈물이었어요. 경로당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놀라면서 말했어요. 순자 씨, 오래간만이에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저는 웃으면서 네, 괜찮아요라고 했어요.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말하는 게 그 순간에는 더 편했어요. 영수 씨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어요. 복순이만 아는 거예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 나이에 창피한 일을 겪었다고 소문나는 게 또 다른 상처니까요. 경로당에서 점심을 먹고 복순이랑 같이 산책을 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복순이가 물었어요. 순자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혼자 살 거야.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 누군가한테 기대면 안 돼. 내가 나를 지켜야 해. 복순이가 제 어깨를 토닥이면서 말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그리고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친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조건 없이, 재산 상관없이 그냥 옆에 있어 주는 사람. 그게 진짜 관계인 거예요. 2026년 2월 초 드디어 빌라 전세 계약이 끝났어요. 세입자가 나가고 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작은 빌라,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15년 동안 살던 곳이에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먼지 냄새가 났어요. 석 달 동안 아무도 환기를 안 한 거예요. 현관에 들어서니까 벽에 걸린 달력이 아직도 10월이었어요. 제가 이 집을 떠난 달, 석 달 동안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저는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그 차가운 공기가 그 어떤 말보다 저를 위로했어요. 여기가 제 자리라고, 여기가 제 집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집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부엌의 싱크대, 거실의 작은 테이블, 화장실에 깨진 타일, 다 제가 15년 동안 보던 것들이에요. 세입자가 크게 바꿔놓은 건 없었어요. 다만 벽에 못자국이 몇 개 생겨 있었어요. 누군가 여기서 액자를 걸고 살았나 봐요. 저는 그 못자국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 다른 사람도 살았고 다른 사람의 추억도 있었구나. 하지만 이제 다시 제 차례예요. 방바닥에 앉았어요. 차가웠어요. 보일러를 아직 안 켰으니까. 하지만 그 차가움이 싫지 않았어요. 이 차가움은 제 것이니까요. 누구의 눈치도 안 보는 차가움이니까요. 보일러를 켜고 물이 데워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석 달 동안 참고 있던 한숨이 드디어 나온 거예요. 짐을 풀었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남편 사진, 성경책, 남편 사진을 서랍장 위에 올려놓았어요. 예전에 있던 자리 그대로요. 여보, 나 돌아왔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30대 때 찍은 사진인데 아이들을 무등 태우고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어요. 돈은 없었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혼자 밥을 해 먹었어요. 된장찌개 하나, 밥 한 공기, 깍두기 조금. 저 혼자 먹는 밥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석 달 전의 외로움과는 달랐어요. 석 달 전에는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나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짐도 아니고 그냥 순자, 70세의 순자.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이 쓰라린 석 달이 가르쳐 준 거예요. 영수 씨한테서 연락이 온 건 집에 돌아오고 이틀 뒤였어요.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순자 씨, 미안해요. 딱 그 한 줄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보다가 답장을 치다가 지우고 치다가 지우고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석 달의 상처를 지워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어떤 관계는 끝내는 것보다 끝났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며칠 후 동사무소에 혼인 취소 서류를 넣었어요. 직원이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사유를 적어주세요. 저는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성격 차이, 성격 차이. 세상의 모든 이별을 가장 짧게 요약하는 말. 하지만 그 두 글자 뒤에는 새벽에 쫓겨난 밤과 모텔에서 보낸 사흘과 아들 집에서의 눈치와 천장의 얼룩이 전부 들어 있었어요. 그 서류를 내고 동사무소를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2월의 하늘이 맑았어요. 바람이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했어요. 저는 그 햇살을 맞으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이게 제 인생이구나.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 거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렀어요. 호떡 하나를 샀어요. 영수 씨와 같이 먹던 그 호떡이요. 혼자 먹으면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경로당에서 처음 만났을 때 시장에서 호떡을 사 먹으면서 웃었던 때, 그때의 영수 씨는 정말 다정했어요. 하지만 다정함과 강함은 다른 거예요. 다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끝까지 지켜주는 건 아니에요. 그 교훈을 70세에 배웠어요. 좀 늦었지만 그래도 배웠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다시 혼자예요. 아침에 혼자 일어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해요. 경로당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복순이가 방해줘요. 순자야, 잘 돌아왔다. 그 말이 어떤 남자의 사랑 고백보다 더 따뜻했어요. 가끔 밤에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외로움이 나를 잡아먹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네, 석 달 전에는 외로움 때문에 판단을 잘못했어요. 외로움을 피하려다가 더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제는 알아요. 외로움은 피하는 게 아니라 안고 가는 거라는 걸. 아들한테는 고마워요. 비록 그것 봐라라고 먼저 말한 게 서운했지만 결국에는 저를 받아줬으니까요. 며느리한테도 고마워요. 불편했을 텐데 내색 안 하고 함께 해줬으니까요. 딸한테도 고마워요. 멀리서 전화 한 통이라도 해줬으니까요. 고마운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이 나이에 알았어요. 영수 씨를 미워하냐고요? 아니요, 미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외로웠던 거예요, 저처럼. 다만 그 사람은 외로움보다 아들이 더 무서웠던 거예요. 부모가 자식 앞에서 작아지는 건 사랑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보내는 건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 차이를 영수 씨는 모른 채로 살겠죠.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해요. 용서하는 게 제 마음이 편해지는 길이니까요. 여러분, 70세에 재혼한 게 후회되냐고요? 솔직히 말할게요. 후회해요. 하지만 후회와 교훈은 다른 거예요. 후회는 하지 말 걸이라고 하는 거고, 교훈은 덕분에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석 달 덕분에 알게 됐어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건 누군가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라는 걸. 누군가에게 기대면 편하지만 그 사람이 물러나면 쓰러져요. 하지만 내가 나를 붙잡으면 누가 떠나도 서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늦은 나이에 사랑을 시작했다가 상처받으신 분, 자식 때문에 마음을 접으신 분,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서 잘못된 선택을 하신 분,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상처받은 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한 건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사랑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단단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 그걸 잊지 마세요. 저는 오늘도 제 작은 빌라에서 혼자 밥을 먹어요. 된장찌개 하나, 밥 한 공기, 깍두기 조금.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아니야, 외롭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외로움이 제 거니까요. 누군가한테 빌린 행복이 아니라 제 힘으로 견디는 하루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어려운 건 그 사람 없이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70세에 쫓겨나고 나서야 깨달은 이 한마디를 여러분은 제 나이가 되기 전에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꼭 보세요.
그 이야기는 오늘 제가 들려드린 것보다 더 깊은 울림이 있을 거예요. 놓치시면 분명 후회하실 거예요.